어느 작고 조용한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밤이 되면 무서울 정도로 어두웠다. 가로등이 많지 않아 달빛에 의지해야 했고 그나마 구름이라도 낀 날에는 손끝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 마을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전설이 있었다. 마을 밖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곳을 일컬어 고양이 집이라고 불렀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매년 이맘때쯤이면 그 집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곳에 한 가족이 살았었다. 가족은 부부와 한 소녀 그리고 여러 마리의 고양이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양이들을 무척 사랑했던 가족은 언제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 불행이 닥쳤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집을 덮쳤고 가족과 모든 고양이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그 집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해마다 고양이들이 그곳을 찾아와 죽은 이들을 애도하는 것이라 믿는 이들이 있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어느 해 여름이었다. 새로운 가족이 마을로 이사왔다. 그들은 이 전설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였다. 어느 날 가족 중 막내 아들 지훈이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마을 변두리로 산책을 나갔다. 그는 학교 친구들이 몰래 가보자던 폐가에 이끌려 발길을 돌렸다. 폐가에 가까워지자 왠지 모를 싸늘함이 그를 감쌌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냈다. 폐가는 생각보다 휑하고 썰렁했다. 부서진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대며 그의 발걸음을 거북스럽게 했다. 그런데 그때 지훈이는 분명히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양하는 고양이 울음소리였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마땅히 고양이가 있을 만한 곳은 없어 보였다. 뒤를 돌아나가려던 순간 지훈이는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소리를 따라가 깊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기묘하게도 폐가의 끝에 다다르자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양이는 일반적인 고양이보다 크고 그 눈은 황금빛으로 불타오르는 것만 같았다. 지훈이는 고양이에게 손을 뻗었다. 그러자 고양이는 슬며시 다가와 그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훈이는 머릿속이 하얗게 질리며 의식을 잃고 말았다. 몇 시간이 지나 지훈이는 깨어났다. 그는 깨질 듯한 두통에 머리를 감싸주며 일어섰다. 고양이는 사라지고 없었고 그는 정확히 자신이 있던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차릴 수 없었다. 다급하게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그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엔 자신이 방금 본 것과 똑같은 고양이와 한 소녀가 함께 찍혀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사진은 매우 오래되어 보였고 소녀의 옷차림도 과거의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경악하며 뒤를 돌아본 지훈이는 천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그를 향해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지훈이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고양이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어. 그들은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어.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손짓으로 그를 따라오라 했다. 뒤돌아서서 서서히 걸음을 옮기는 소녀의 길을 따라 지훈이는 그의 발걸음을 옮겼다. 소녀는 그를 집 밖으로 이끌었다. 밖에 나와 보니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고양이 집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은 지훈이는 그들의 비밀을 가슴 깊이 새겼다. 결국 지훈이는 고양이들과 소녀가 알지 못할 무언가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그날의 경험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잊고 지냈던 오래된 전통인 고양이들을 기리는 작은 제사를 매년 여름마다 지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은 또 다른 전설을 이어갔고 지훈이의 경험은 잊고 과거에 잊혀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는 언제나 마을 공터에서 미묘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가끔씩 낯선 이들이 눈에 띄면 사람들은 그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고양이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들이 우리를 잊지 않도록 우리 역시 그들을 기억하자고.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지친 하루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항상 그렇듯이 나는 한국의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이상한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절대로 혼자서 하지 말아야 할 게임.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주저없이 그 글을 클릭했다. 글의 내용은 이러했다. 이 게임은 고스트 리플렉션이라고 불리며 혼자서 거울 앞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했다. 밤 12시가 되면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거울 앞에 촛불 하나만 켜둔다. 그리고 거울을 응시하며 3번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무언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글쓴이는 이 게임을 실제로 해보았고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난 후 거울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 존재는 그의 모습을 흉내내며 웃고 있었다. 겁에 질린 그는 촛불을 급히 꺼버렸다. 그 후로 그는 종종 자신의 꿈에서 그 존재를 다시 마주치곤 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나 도시 괴담일 것이라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어갔다.
그러나 그날 밤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그것이 그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장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긴장감이 피어올랐다. 며칠 후 나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취소되어 저녁 시간을 혼자 보내기로 했다. 괴담에서 봤던 그 게임이 불현듯 떠올랐다. 스스로에게는 그저 호기심 때문이라는 이유를 붙이며 나는 방 안에 있는 작은 화장대 앞에 촛불을 놓고 시계를 보았다. 11시 59분을 지나 12시가 되는 순간 나는 거울을 응시하며 이름을 3번 불렀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실망감도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싸늘한 바람이 방 안을 스치며 촛불이 흔들렸다. 거울을 통해 나는 등 뒤에 어두운 방 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순간 거울 속에 나가 의도적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방 안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거울을 다시 보니 이번에는 거울 속에 나가 서서히 손을 뻗어 나를 손짓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나는 촛불을 불어서 끄고 방 안의 전등을 모두 켰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도 끊임없이 그 광경이 떠올랐다. 나중에는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지만 꿈속에서조차 거울 속의 나와 마주쳤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나를 계속 손짓하며 부르고 있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집 거울을 보는 걸 피했다.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두려운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뒤로 시작되었다. 집안 구석구석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특히 거울 옆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곤 했다. 꿈속에서도 거울 속의 존재는 끊임없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그 장난스러운 괴담에서 시작된 것이리라. 나는 그저 웃어 넘기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경험을 한 셈이었다. 혹시나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한 호기심에서라도 그 게임은 절대 혼자서 하지 않기를 바란다. 혼자라는 느낌은 영원히 따라다닐지 모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내 집은 20층 건물의 15층에 위치해 있는데 이 아파트는 다소 낡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무언가 음산한 느낌을 주곤 한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는 싸늘한 기운을 느끼긴 했지만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진 않았다. 이사를 온 지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밤 잠을 자려 하는데 베란다 쪽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소리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문득 그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누군가 베란다 유리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신경을 끄려고 했지만 점점 그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고 밤하늘을 내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밤의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혹시 누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관리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CCTV에도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그냥 잊기로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새벽 3시가 됐을 무렵 다시 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잠결에 대충 넘어가려다 불현듯 직감이 섬뜩함을 일깨워 행거하우스를 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져왔다. 그때 나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 속에서 나는 온 집안에 불을 켰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한 것은 없었다. 더 이상 잠들 수 없었기에 나는 다음날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친구는 그것이 귀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농담했지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며 그날 밤 함께 있어주겠다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불을 끄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새벽 3시가 되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친구까지 그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동시에 올라앉아 긴장하는 순간 친구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며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커튼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는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친구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나는 허둥지둥 그쪽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본 것은 분명 오래된 신발 한 켤레였지만 그것이 정말로 누군가의 발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없었다. 두려움에 휩싸여 우리는 황급히 관리실에 연락했다. 관리인과 경비원이 함께 올라왔고 그 둘과 함께 다시 베란다를 확인해보자 신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후로부터 우리는 며칠을 더 그곳에서 지냈지만 그 이상한 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몇 주 후 나는 국립도서관에서 우연히 우리 아파트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다. 그 글에 따르면 몇 년 전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누군가 의문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사건이 있은 후 해당 아파트의 베란다에서는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목격담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나는 그 글을 본 후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결국 결정적으로 이사 간 뒤로는 다시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그 아파트에서의 그날 밤의 경험은 지금도 종종 나를 잠 못 이루게 한다. 그것은 망상에 불과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일까?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